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본 부채가 너무 많아지는데 엔화를 가지고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까지 저는 돈을 은행에 두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 자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엔화가 아니라 원화, 즉 한국 돈입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심지어 화폐개혁까지 한다는데 돈을 은행에다 두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그 질문은 바로 일본 돈 엔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본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침체 20년을 극복한 아베노믹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대단히 좋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일본 경제 지금 대단히 좋지 않고 미래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나누어 드린다고 했다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얼마 전 그 질문을 받고 빨리 나누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일본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그 창시자 아베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 현재 일본의 실상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망한다면 그 7가지 이유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서는 그렇다면 일본이 망해가는 그 과정 시나리오, 즉 주식회사 일본이 만약에 도산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어떨 것인가 라고 예상해보고 그리고 덧붙여 그렇다면 일본 돈, 엔화는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까지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실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해가는 7가지 이유 그리고 시나리오 또 엔화와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서로 꼼꼼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이 무너진다. 일본이 망하는 7가지 이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본이 무너진다. 아베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일본이 망하는 7가지 이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아베노믹스 그동안은 참 좋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됐죠. 니케이 주가 상승했죠 많이. 그리고 일자리도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아베는 일본의 아베는 미국의 트럼프로부터 옥수수도 무려 6조 원씩이나 사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역에 걸쳐서 한국과의 무역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아베의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한국보다 2단계나 낮습니다.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한과의 전쟁 위험 때문에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이 낮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려 2단계나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경제의 현실 그리고 미래인데요. 자, 신용등급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등급 기관이 바로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 이렇게 이제 3대 신용기관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 무디스에서는 한국을 AA로 평가했습니다. 자, S&P도 한국을 AA로 평가했네요. 대신에 무디스에서는 일본을 보면 A+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2단계가 낮습니다. 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A+로 평가했습니다. 한국보다 2단계 낮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국가 신용 등급 신용기관이 바로 피치사인데 이 피치사에 보면 한국은 AA-입니다. 일본은 그냥 A입니다. 역시 2단계 낮습니다. 자, 이것이 일본과 한국 경제의 객관적인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겁니다. 자, 아베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자,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무한 돈풀기죠. 무한 돈풀기. 자, 이 아베의 계산은 원투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베노믹스 즉 양적 완화 무한 돈풍기를 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은 해결될 것이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아베나믹스가 시작할 때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인데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덩달아 일본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아베가 아베나믹스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개시한 이유, 바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1번, 2번, 즉 미중 무역 전쟁 해결 안 됐고 글로벌 경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 틀렸죠. 더구나 3번, 일본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는 당연히 틀렸고 틀릴 뿐만 아니라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보면 지금 현재 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2016년, 2017년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2019년 올해 실질 성장률을 한 0.9%로 일본 정부에서는 전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 연구기관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실질 성장률 전망한 것의 거의 반토막 정도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평가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사면초가 일본 경제인데 이 사면초가 일본 경제, 즉 이제부터는 일본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국가 부채입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국민 총 생산, 즉 GDP 대비 일본은 무려 238%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비교해보면 미국은 105%,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면 거의 재정적으로 망했던 나라, 그 나라조차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81%입니다. 일본은 그에 비하면 엄청나죠. 자, 중국도 50% 이하이죠. 물론 이제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160% 이상. 또한 이 기업 부채가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도 중국의 국가 부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부채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40%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 부채를 D1, 그 다음에 D2, D3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는데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D1 기준으로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 자, 그래서 D2는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하는 거고 D3는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 부채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처럼 D1뿐만 아니라 D2, D3까지 합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한 60%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설령 60%가 넘는다 해도 일본 국민 총생산량 GDP 238%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60%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 일본의 부채라는 거죠. 자, 일본 경제는 한국 경제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GDP도 당연히 엄청 높죠. 500조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 총생산량 GDP의 238%라는 이 부채도 절대액으로 치면 엄청난 빚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든 가게든 또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경제 파산합니다. 결코 좋지 않죠. 미래가 어둡습니다. 당연하죠. 일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비통계적인 여러 가지 선입견, 우호적인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고령화의 덫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도 참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자, 우선 일본은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무려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총 인구의 30% 육박, 정말 65세 인구가 대단한 숫자입니다. 정말 초고령한데, 그 덕분에 1990년도 일본이 사회보장지출, 그냥 복지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사회보장지출이 전체 총재정의 17%에 불과했는데 2018년 지난해는 무려 2배 정도 33%로 급증했습니다. 자, 한국도 이렇게 가고는 있죠. 어쨌든 65세 이상 총인구가 30%에 육박한다는 것이 이만큼
일본의 전체 경제,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 바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65세 이상 일본 노인들이 돈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자입니다. 왜? 그 시절 종신고용, 또 은퇴퇴직금 등등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정말 자린고비 부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둘까? 안전한 데 두어야지 해서 일본 국채를 제일 많이 삽니다. 65세 이상 개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냥 안고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을 국채를 투자를 또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국채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안 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4면초가 일본 경제, 일본이 망하는 이유 세 번째가 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수가 부진합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국토도 넓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수출 의존도가 낮습니다. 대신에 내수, 이 GDP에 차지하는 내수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내수가 갈수록 부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도 조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업은 좋아졌는데 이 기업에서 가계로 돈이 흘러가는 경제 선순환은 기대 이상 미흡합니다. 고용 확대 대부분도 비정규직이고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고령층 사회,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나라에서는 참 이 정규직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까지 같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그동안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 선순환은 기대보다 훨씬 미흡했다. 고용 확대 대부분도 비정규직이었다는 사실. 더군다나 이 임금 증가율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까 65세 이상 노인, 자, 이분들도 거의 자진고비 돈은 있을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있는 사람도 안 쓰고 또 그 65세 이상은 거의 총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또 아베노믹스라는 기업은 좋아졌는데 가계로 선순환이 미흡했고 또 고용 확대의 대부분도 비정규직, 임금 증가율도 미미했는데 그 덕분에 종합적으로 내수가 기대만큼 부진했는데 참고로 일본 임금을 보면요. 1997년 이때가 일본 경제의 피크입니다. 장기 침체 20년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때 개인 임금이 월 37만 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2017년 지지난해 임금이 월 31만 엔 수준. 그러니까 2017년에 개인 월 임금 31만 엔은 그보다 20년 전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의 그 월 임금보다 아직도 6만 엔이 부족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침체 20년을 극복하기는커녕 아직도 임금 수준도 못 쫓아왔다라는 거고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면서 내수까지 부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거는 뉴스를 알고 있죠. 10월달 소비세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소비세 8%에서 10%로 2% 인상하는데 이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 비슷한 겁니다. 이 소비세가 아니라 원래는 소득세나 이런 법인세나 이런 등등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실물 경제 또 일하는 사람 소득 활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비슷한 이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8%에서 10%로. 그러니까 이 세금 인상되니까 당연히 소비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런 등등 4면초가 일본 경제 내수 부진은 정말 점점 갈수록 악화되어 간다. 조금씩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일본 경제 망해간다. 금리 딜레마입니다. 금리 딜레마.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죠. 자, 그런데 이 경제가 좋아지면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물가도 오를 것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런데 일본은 경제가 좋아져도 금리를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릴까요? 이게 막대한 국가부채, 즉 국채, 이 이자가 상승하거든요. 엄청난 그 발행한 국가 부채, 즉 국채가 1% 이자만 올라도 그 이자 비용이 무지 막대합니다.
자, 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요. 일본이 발행한 국채를 주로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관련되어서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 경제는 중앙은행에 찍어내는 돈에 떠받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좀비 상태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금리 딜레마. 경제가 좋아지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이 딜레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본. 자, 이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3연초가 일본 경제, 다섯 번째 일본 경제를 망하게 하는 이유. 바로 은행 자산이 GDP를 초과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자, 일본의 은행이 가진 자산이 일본 GDP가 546조입니다. 이 일본 GDP를 초과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자, 은행 자산은 549조입니다. 언제? 2018년 8월 기준입니다. 2012년에 이 은행 자산은 GDP의 33%에 불과했는데 몇 년 만에 은행 자산이 GDP를 초과했습니다. 이게 어떤 현실이냐면 일본이 발행한 국채를 일본 은행들이 다 인수를 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지만 대부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그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채권이니까 자산이죠. 그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일본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국채의 상당 부분을 은행들이 매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자산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국채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계속 빚이 늘어나고 새로운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데 어떻게 청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실자산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본 주요 은행들의 규모는 한국의 은행들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그 신용도는 일본의 국가 신용도가 한국의 국가 신용도보다 무려 2단계나 낮은 것처럼 일본 은행의 규모는 크지만 그 신용도는 한국 은행들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왜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이 부실 자산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나라들 없습니다. 참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정말 순종적인 국민성입니다. 어떤 외국,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니들이 다 사, 어느 정도 사줄 수는 있겠지만 일본처럼 무지막대하게 떠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 순종적인 국민성이 기업, 은행들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의 정말 큰 문제는요, 니케이, 우리가 일본 주식,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일본 은행입니다. 자, 일본 은행은 전체 상장사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49.7%니까 거의 절반 가깝죠. 대체로 일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절반은 최대 주주가 일본 은행이라는 겁니다. 2등은 일본 연기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베나믹스라고 할 때 주가도 많이 올랐죠. 대부분 일본 은행과 2위 일본 연기금이 주식을 사서 올린 부분이 상당하게 많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일본 은행은 이 경기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상장지수 펀드 ETF, 이 상장지수 펀드를 매년 6조 엔 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일본 은행의 이 상장지수 펀드 ETF 보유 잔액이 무려 28조 엔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도쿄 증시 일부 시가총액의 무려 4.7%이고 2020년 말에는 이 투자 금액이 40조 엔까지 급증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의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또 따라서 이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연기금, 이것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자,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의 국채 최대 보유. 또 그러면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의 예와 동일하죠. 또 일본 연기금 역시도 니케이 상장사의 2위가는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주식이 망하기 시작하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일본 은행, 일본 정부, 일본 연기금 같이 망합니다. 자, 이 망하는 마지노선, 이 니케이 지수 마지노선을 한 1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니케이가 한 21,500포인트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이 니케이 지수 18,000, 이 지수를 전후해서 만약에 계속 이제 주식이 떨어진다 하면 전후해서 주식을 팔 수도 있겠죠.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또 일본 연기금에서. 자,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대신에 또 매도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으니까 거의 뭐 파국이죠. 일본이 계속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를 선택해도 국가 신용도는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겠다. 자, 네 번째, 사면초가 일본 경제가 망하는 이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N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제 N이 나옵니다. 자, 이 N은요, 정말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글로벌 경기 침체. 자,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는 일본 경제도 같이 침체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 때 우리는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첫 번째는 달러, 두 번째는 바로 엔화죠. 최근에 엔화가 상승을 많이 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기 불안, 시장의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엔화가 오른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하시죠? 수출하는 기업에서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수출이 힘듭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일본 부채가 급증하죠. 자, 부채가 급증하면 조금 전 5번의 시나리오에서 본 것처럼 금융기관 부실, 그죠? 이 국채를 사들인 이 부실 자산이 많아지는 금융기업들의 부실이 가속화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엔고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 서적기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나 감소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엔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미토모 화학도 2분기 환차손이 무려 7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786억 원의 환차손을 일으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엔딜라마, 엔고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 엔이 떨어져야 되는데 엔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엔고가 되고 이것이 일본 경제를 더 악순환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면초가 일본 경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은 캐시카우가 없다. 즉 일본을 먹여 살릴 확실한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선, 자동차, 화학, 뭐 기계 이런 등등이었죠. 자, 일본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조선, 반도체, 가전 뭐 급추락했습니다. 거의 다 한국에 밀렸죠. 자동차는 뭐 흔들흔들합니다. 4차 산업 쪽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 수준요. 일본 통신 수준 우리나라처럼 빵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터지는 데가 없죠. 일본의 통신 수준은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일본 경제를 먹여 살릴 캐시카우가 없고 있는 것조차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것. 그나마 이제 기계 장비나 정밀 부품 경쟁력은 그나마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분야 많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국 수출 규제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부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공급선을 바꿉니다.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언제 이번에 뭐 설령 하야 된다 하더라도 언제 또 이런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도 이제 긴장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왜? 기업들만큼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그죠? 기업들이 더 바쁘겠죠. 자, 그로 인해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기계장비 정밀 부품 산업도 위태로워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경제의 미래를
담보해 나갈 캐시카우가 없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 이상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캐시카우가 없다라는 것이 일본 경제 미래의 가장 치명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본이 만약 주식회사 일본이 도산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질까요? 우선 국가 부도는 없다. 즉 국가 부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세계 1, 2등을 다투는 외환 보유고 중국하고 누가 더 많이 달러를 가지고 있냐라고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부도가 쉽지가 않죠. 두 번째, 일본은 뭐 무역 수지는 적자이더라도 경상 수지, 즉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 수지, 서비스 수지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하면 경상 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조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 관광 수지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최근 이제 한국 관광 수지는 많이 떨어졌죠. 자, 이것도 좀 뭐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 국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국채의 95% 이상은 자국민, 아까 65세 이상 노령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금융기업들이 거의 뭐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청구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 이유로 국가 부도는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이게 묻혀 있는 내용인데 일본 국민성이 정말 착실하고 말 잘 듣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 금융기업들이 일본 국채를 그냥 계속 사들이고 있다.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자, 이런 형편이죠. 일본 보면 우리가 반정부 시위가 거의 없죠. 대규모. 뭐 일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뉴스 못 들었죠. 자, 그만큼 일본 국민들은 착실하고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부도 가능성이 국민성, 그 다음에 아까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국채 95% 이상 자국민 기관 보유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국가 부도는 없다. 대신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동안 이제 20년 장기 침체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잠시 살아났는데 이것이 속된 말로 휴식 끝, 잠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즉 20년 이상의 장기 침체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지난 일본의 20년 장기 침체 어땠습니까? 기업 도산했죠. 그 다음에 지배주주인 은행 등 금융기업이 도산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상장사의 거의 절반 가까이의 일대 주주는 바로 금융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도산하면 당연히 일대 주주인 금융기업들의 자산 가치 폭락, 금융기업 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붕괴되고 맞물려서 바로 대량 실업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일본 경제가 잠수 끝, 휴식 끝, 잠수 시작, 20년 이상의 장기 침체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난 일본의 20년 장기 침체 때 한국 경제 맞물려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지난 일본의 20년 장기 침체 때 한국과 일본은 일종의 해외, 대외 수출 입장에서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죠. 또 한국이 수출할 때 일본의 이 부품들은 일본은 얼른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뭐 일본의 장기 침체에 한국이 나쁜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은 더 성장했죠. 그래서 다시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크게 영향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즉 중국이 계속 한국의 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반면 교사가 되어서 비슷하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일본의 장기 침체가 다시 들어간다 해서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많지 않다. 도산하지 않는다. 물론 일본이 정말 파산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엄청난 충격이고 한국도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기 침체로 다시 빠진다면 한국 경제에 그다지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자, 일본의 경제 도산 시나리오 세 번째 이 엔화 관련되어서요. 자, 이 엔화는 그래서 달러 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일본의 경제가 계속 장기 침체로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엔화는 일본의 경제보다는 글로벌 경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엔화가 아까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죠. 일본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엔화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요? 이 걱정은 당장에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일본 경제 파국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 엔화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버텨왔지만 계속 지속되고 일본의 국채가 계속 부채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엔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도를 참고하셔서 일본 경제, 일본 돈,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일본에 대한 투자,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포트폴리오 등등에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 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고,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